합격 해커스. 이번 23년도 국가직 7급 행정법 우리 해설 강의 시작해 볼 건데요. 일단은 제 네이버 카페 김대현 행정법 검색해 보시면 카페 하나 나올 텐데 거기에 영상이랑 같이 해설, 제가 해설 최대한 자세히 제가 해설 자세히 달아놨거든요. 그러니까 그 파일까지 업로드를 할 테니까 그거랑 같이 영상 시청하시면은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강의에서는 어느 정도 시간 제약이 있다 보니까 간단하게 포인트 위주로 제가 짚어드릴게요. 그래서 공부를 이미 어느 정도 한 바퀴 두 바퀴 끝내신 분들이라고 제가 전제를 하고 그 다음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페이지 나오는 한 5번까지는 상당히 무난한 문제로 출제가 됐습니다. 1, 2, 3, 4번 선지 모두 우리가 어딘가에서 자주 봤던 선지들 위주로 출제가 됐고요. 1번 같은 경우는 공무원이 한 사직의 의사표시라고 되어 있는데, 사직의 의사표시라고 하면 사인의 공법행위입니다. 자, 우리가 어디에 방점을 두느냐면 이 공법행위에 두고 있는 거예요. 사인에 두고 있는 게 아닙니다. 공법행위니까 민법에 따른 비진의 의사표시 어쩌고 하는 규정들이 적용이 안 된다는 게 포인트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디에 적용이 안 되느냐? 일단 내가 사직의 의사표시라는 걸 발송을 하면 여기까지는 자유롭게 처리가 가능하고, 이게 행정청에 도달을 해도 자유롭게 처리가 가능한데, 우리 1번 선지처럼 이게 수리가 되어서 내가 최종적으로 공무원 지위가 없어졌다라고 한다면 요 단계부터는 지금 민법 규정이 적용이 안 된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주의하셔야 될 거는 조금 이제 민법 내용이긴 한데, 이 부분에 있어서 철회가 가능하냐, 사직의 의사표시에서 철회 가능하냐라고 묻는다면 철회가 가능한 거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철회가 불가능하다. 결론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2번 같은 경우 자기 완결전 신고, 다른 이름으로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죠.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행정청 수리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 당연한 얘기. 3번 같은 경우는 건축 신고인데, 건축 신고도 일단 자기 완결적 신고의 일종인 건 맞거든요. 하지만 어떤 수식어가 붙어 있냐면 인허가 의제 효과가 수반된대요 라고 한다면 성질이 180도 뒤바뀌죠. 그러니까 자기 완결적 신고가 아니라 행료신으로 바뀌게 되고 행정 요건적 신고, 수리를 요하는 신고가 되죠. 자, 유사한 사례로는 건축 허가가 있는데, 건축 허가 원래 그냥 일반적인 건축 허가는 기속 행위예요. 그런데 인허가 의제 효과가 수반된다고 하면 재량 행위로 성질이 뒤바뀌게 되죠.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는 거고, 한 가지만 더 짚어드리자면, 자, 원래 일반적인 건축 신고는 그러면은 자기완결적 신고니까, 자기완결적 신고는요, 수리에 처분성이 없고 거부에도 처분성이 없어요. 그럼 행료시는 어떻느냐? 인허가 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 신고라고 한다면 수리에 처분성이 있고 거부에도 처분성이 있죠. 원래는 그쵸? 원래는 이런 모양인데 이 부분이 문제죠. 건축 신고, 착공 신고라고 하면 원래는 거부행위에 처분성이 없지만 얘네는 예외적으로 처분성이 있다. 왜냐? 장래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벌금이 부과될 게 뻔하니까 이렇게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축신고라고 했을 때 하나만 떠올리시면 안 돼요. 일반적인 건축신고가 뭔지, 인허가 의제 효과 수반되면 성질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일반적인 건축신고 같은 경우에는 우리 수리 거부행위에 예외적으로 처분성이 인정된다. 여기까지 짚어두셔야 됩니다. 4번 같은 경우는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한다고 신고를 했대요. 생각을 해보면 우리 골목 상권에 그 하이마트나 이마트 이런 거 그냥 막 들여오면은 재래상인들 다 죽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실체적 심사를 하도록 해서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본다. 비슷한 사례는 납골당 이런 것들, 혐오시설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실체적 심사를 해야겠죠. 그래서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봤다. 요 정도 문제 풀면서 복습하시면 됩니다. 자, 1번 보시면 신뢰보호 원칙인데요. 신뢰보호 원칙은 보통 문제가 요건을 묻거나 한계를 묻거나 기본적으로 이거부터 물어요. 그래서 요건이 총 4가지죠. 총 4가지. 공적 견해 표명, 귀책 사유 없는 신뢰, 이걸 기초로 한 어떤 행위, 그런데 행정청이 공적 견해 표명에 반하는 행위를 했다라는 거고, 한계는 2가지죠. 한계 하나, 사정 변경. 두 번째, 공익이 만약에 사익보다 크면, 즉 플러스 얘기하면 신뢰를 보호함으로써 달성되는 공익, 그리고 신뢰를 보호함으로써 달성되는 사익이 있고, 신뢰를 보호하지 않음으로써 달성되는 공익이 있다면 저울질을 해봐라 라고 해서 만약에 공익이 더 크다고 한다면 신뢰 보호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거겠죠. 지금 이번에 1번은 이 부분 있는 거예요. 이 부분 한계. 그래서 읽어보면 공익 또는 제3자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쪽에 저울에 올라있던 왼쪽에 올라있는 그 저울 쪽이 더 무거운 거죠. 이런 경우가 아니면은 그러면 사익이 더 무겁다는 얘기니까 이때는 신뢰보호 오케이.
하지만 만약에 반대로 공익이 더 무거우면 그때는 신뢰보호 안 해주는 거겠죠. 근데 여기서는 공익 또는 제3자의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제외한다고 했으니까 신뢰보호해야 된다. 이렇게 결론 나겠죠. 자, 그리고 2번 같은 경우는 이제 신뢰보호 원칙 중에서 실권의 법리, 뭔가 장기간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신뢰가 어느 정도 보호가 되겠죠. 과세를 장기간 안 하는 걸로 우리가 믿게 됐는데 갑자기 10년 뒤, 20년 뒤에 갑자기 세금 때리면 이건 신뢰보호 원칙 위반이겠죠. 그 의의를 그대로 실어놓은 겁니다. 행정기본법 조문 그대로 실어놓은 거고요. 자, 3번 같은 경우는 소급 입법인데 이것도 신뢰보호의 일종이죠. 일종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진정이냐 부진정이냐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진행 중이라고 했으니까 부진정 소급 입법인 거고 원칙적으로 허용이 된다 이렇게 봐야겠죠. 근데 허용될 수 없다고 했으니까 틀린 선지. 4번 간단히 해결하시면 돼요. 헌재 위헌 결정,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한 거니까 행정청의 공적 견해 표명이 아니죠. 요건 1번이 날아가는 겁니다. 자, 3번 같은 경우 부관 1번, 2번 이거 조문 그대로 나왔죠. 재량 행위엔 원칙적으로 붙일 수 있고 재량이 없으면 기속행위라는 의미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부관을 붙일 수 있죠. 일반론으로서 맞는 설명. 3번도 법조문에 있는 내용이죠. 자, 여기 목적이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필요한 최소한 범위 내에서 붙여야 된다. 비례의 원칙 명문화된 거고 두 번째 줄 실질적인 관련이 있어야 된다는 부당결부금지 원칙 명문화된 거다. 당연한 얘기. 자, 그리고 4번 사후 변경. 사후적으로 변경할 수 있겠느냐? 총 4가지 경우가 있죠. 그 중에 지금 지금 사정이 변경돼서 목적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한다면 일단 그 중에 하나겠죠. 그 중에 하나라도 발생을 하면 부관을 사후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어떤 요건, 법률의 근거가 또 추가로 있어야 되느냐? 이것까지 필요가 없는 거죠. 4가지 중에 하나만 충족이 되면 추가적으로 우리가 변경하고 우리가 또 없애고 만들었다가 할 수 있으니까. 자, 그런 얘기고요. 넘어갑니다. 여기까지는 아주 무난한 문제였다고 보이고요. 자,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인데 행정입법, 법령의 위임이 없대요. 일단 초장부터 뭔가 문제가 생겼죠. 하자 있는 법규명령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일단 원칙 무효. 근데 예외가 지금 2가지가 있죠. 그 중에 하나를 보통 많이 냅니다. 첫 번째는 만약에 위임 규정이 위에서 생겼다고 한다면 소급표 그때부터 처음부터가 아니라 그때부터 장래효를 가지는 거죠. 그때부터 유효. 보통 이 부분에 방점을 맞춰서 출제를 하고요. 그 다음은 상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처분 요건을 하위에 있는 부령에서 임의로 변경을 했다라고 한다면 여기서는 모가지가 날아가는 게 아니라 무효가 아니라 행정규칙 정도로서의 효력만 인정한다. 즉 대외적 구속력은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2번을 지금 출제를 한 겁니다. 자, 대외적 구속력은 없다. 맞는 얘기고, 자, 2번 같은 경우는 조금 어렵게 표현은 돼 있는데, 자, 하위 법규명령이 위헌 위법인지 심사하는 거는 추상적 규범 통제는 아니고 구체적 규범 통제만 가능하죠. 즉 무슨 얘기냐면 이 법규명령의 하자가 있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됐을 때만 우리가 심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재판의 전제성에 대해서 길게 풀어서 쓴 게 2번 선지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3번 보시면 재량 준칙 어쩌고 하면서 자기구속 얘기가 나왔죠. 시험에 출제될 만한 포인트는 딱 2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항상 빈출되는 주제들, 자기구속의 법리. 1번 재량 준칙 위반 그 자체가 아니고요. 그 자체가 아니라 행정 관행에 위반했다는 게 지금 자기구속 법리에 걸리게 된다. 이런 얘기고, 2번째, 만약에 행정 관행이 위법하다면 그러면 자기구속 법리 또 적용되지 않는 결과 하필 4차례 와가지고 기존 행정관행대로 안 하고 적법한 행정관행 한답시고 확 틀어도 상관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자기구속 법리 적용 안 된다. 그 중에 지금 1번이 나온 거죠. 1번. 그리고 1번을 그 중심으로 해서 기본적인 의의를 출제를 한 거고, 4번 같은 경우는 자, 법령 보충적 규칙이 나온 거죠. 법규명령,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이라고도 하고 법령 보충적 규칙이라고도 하죠. 아무튼 행정규칙 형식을 갖고 있는데 상위법령에서 위임을 했다면 일단 법규명령이 될 수는 있는데 뭐 여러 가지 한계가 있죠. 형식적 한계가 있고 내용상 한계가 있습니다. 그 중에 형식적 한계를 일탈한 경우죠. 지금 시행규칙, 총리령, 부령으로 정해야 했는데 밑에 있는 행정규칙이 함부로 규정을 한 케이스죠. 그렇기 때문에 형식상 한계 때문에 대외적 구속력 부정된다.
자, 5번 보시면 확약에 대한 설명인데 1번에서 뭐가 지금 키워드였냐면 이 부분입니다. 확약은 행정절차법상 문서로 해야 하고 말은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 얘기고, 자, 2번 같은 경우 여러분들 좀 유의하셔야 되는데 확약의 기속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딱 두 가지가 있죠. 사정변경. 그리고 2번. 처음부터 확약이 위법했던 경우. 그 중에 이제 사정변경에 관한 얘기인데 사정변경이 딱 되면 그럼 어떻게 돼요? 이 확약이 실효되죠. 실효되는데 자동으로 실효되는 건 맞아요. 별도의 조치 없이 실효가 되고 기속되지 않습니다. 근데 통지 정도는 그래도 해주라는 거예요. 행정청이 자동으로 실효됐으니까 앞으로 우리 약속 안 지킬게 라고 우리가 통지 정도는 해야 된다. 뒷부분이 그런 내용입니다. 조문 문제였고요. 3번 같은 경우는 자, 처음부터 확약을 하면서 언제까지 신청하라고 유효기간을 뒀대요. 근데 그때까지 신청 안 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확약을 지킬 필요가 없겠죠. 당연한 얘기. 이게 이제 사정 변경, 위에서 나왔던 사정 변경의 대표적인 사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4번 확약하면 항상 판례는 2개밖에 안 나옵니다. 딱 2개 나와요. 확약은 2개밖에 없거든요. 어떤 게 있냐면 일단 우선순위 결정, 그 다음에 이걸 기반으로 나중에 어원면허를 하게 되죠. 그래서 1순위, 2순위, 3순위를 매겨주고 1순위니까 나중에 너 어원면허 받을 가능성이 높을 거야 이렇게 주는 케이스가 있고, 두 번째 내인가라는 걸 주고 그걸 기초로 본인과 신청을 했더니만 내인가 취소를 해버린 거죠. 딱 2개밖에 안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쟁점이라고 할 만한 건 딱 2개밖에 없죠. 일단 확약이 뭐냐? 우선순위 결정이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확약이 뭐냐? 내인가다. 근데 마지막으로 항상 처분성을 묻거든요. 처분성을 묻는 거는 여기선 이 사안에선 이 확약의 처분성을 물어요. 우선순위 결정. 우리 지금 시험에 나오는 거죠. 처분성 X. 근데 이 사안에서는 이 확약에 해당되는 내인가의 처분성을 묻는 게 아니라 내인가 취소의 처분성을 묻습니다. 이거는 처분성 인정. 자, 저 내인가 취소는 이제 본인과 거부 처분이죠, 실질이. 그래서 앞 단계에서 확약 때문에 신청권이 인정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넘어가시고요. 여기까지는 아주 무난한 문제였던 것 같고, 자, 6번 같은 경우는 1번, 2번, 4번 같은 경우는 이제 명령적, 확인적, 형성적 행위 구분하라는 건데 이제 이거 아주 지엽적이니까 여러분들 해설 보면서 이제 뭐 대리가 저기 명령적 행위에 안 들어가는구나 요 정도 이제 체크만 하시면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이 이제 판례가 명시적으로 이렇게 구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걸 직접적으로 묻고 싶었다기보다는 3번이 워낙 정형화돼 있고 많이 나왔던 선지잖아요. 3번 딱 보고 그냥 정업한다 하고 넘어가라 이런 취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자, 3번 그래서 풀이를 하자면 인가는 보충이죠, 보충. 그래서 기본행위가 기본적으로 80% 정도 채워왔음을 전제로 마지막 20% 활용 점정만 해주겠다는 건데 앞에서 80%도 못 채우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인가가 아무리 있다고 해도 100점을 채워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그 상황에서 기본행위에 뭔가 하자가 있는 상황에서 인가가 내려졌다고 해서 전체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못하고요. 당연히 기본행위가 무효인데 그걸 토대로 위에다 인가 얹어놨다 해서 얘가 효력을 발할 리가 없죠. 기본행위 무효면 인가도 무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해서 넘어가시면 되는 거고요. 7번에 1번 문구를 자세히 읽어보시면 재량권 일탈 남용을 법원 같은 경우는 재량행위의 경우는 재량권 일탈 남용을 심사해야 되는 건 맞죠? 기속행위라면 어떻게 달라지죠? 재량권 일탈 남용이 아니라 독자적 결론을 도출한 다음에 행정청이 나하고 똑같은 답을 도출했는지를 비교해보는 식으로 가죠. 어쨌든 재량행위니까 재량권 일탈 남용인데 문제는 재량권 일탈 남용에서 그친 게 아니라 그 재량권 한계 내에서 행정청 판단이 옳았는지 안 옳았는지 정당한지 부당한지를 또 보겠대요. 이거 문제가 뭡니까? 재량권 내라고 하면 무조건 적법한 겁니다. 법에서 그 재량권을 주어졌으니까 그 안에서 재량권을 어떻게 행사하든 무조건 적법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정당성, 부당성을 더 탐구를 하는 건 사법부가 그 권한을 유월해서 자기한테 주어진 권한을 유월해서 행정부에 대해서 쓸데없이 잔소리를 하게 된 셈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당성, 부당성 심사는 제한이 된다. 자, 그거랑 똑같은 얘기가 뭐죠? 재량행위 같은 경우는 일부 취소 판결이 제한된다. 똑같은 이유에서 일부 취소 판결이 제한되죠. 자, 2번 가보시면 복직명령 기속행위다. 이건 진짜 암기사항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복직명령 기속행위다 라는 거고 3번
제가 봤을 때는 2번을 그냥 외워서 풀기를 기대했다기보다는 이 문제도 1, 3, 4번을 여러분들이 정오 판단을 해놓고 소거해서 2번 풀라는 의미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3번 보시면 재해동포 사증 발급이죠. 우리 유승준 케이스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내용면에서 우리 대법원이 하자가 있다고 지적한 게 뭡니까? 재량권 불행사죠. 13년 전에 있던 법무부의 입국 금지 결정만을 토대로 재량권 전혀 행사 안 하고 사증 발급 거부 처분한 게 잘못됐다는 거죠. 그럼 뭐를 전제로 하고 있어요? 재량 행위임을 전제로 재량권 불행사를 꼬집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판례로부터 유추할 수 있는 거죠. 재해동포 사증 발급은 재량 행위다. 자, 그런 거고 4번 같은 경우는 4번 기속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3번은. 자, 4번 같은 경우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하면 우리 대표적인 판례, 얘보다 더 먼저 떠올리는 판례가 뭡니까? 부당결부 금지 원칙이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해주면서 옆에다가 쓸데없는 땅, 전혀 무관한 땅 기부 체납하라고 부관 붙였잖아요. 부관을 붙이는 것 자체는 괜찮았는데 무관해서 문제였죠. 그러면은 유관함을 따지기 이전에 일단 붙이는 것 자체는 허용이 됐다는 건데, 그렇다면 이거 주택사업계획 승인 무슨 행위라는 거예요? 재량행위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옆에다 부관을 붙이는 게 허용이 됐었겠죠. 이런 식으로 또 유추를 해봐도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기속행위가 아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행정행위는 재량행위입니다. 자, 그래서 2번 외워서 푸셔도 되셨고 1, 3, 4번 우리가 평소에 우리한테 친근한 판례 위주로 뭔가 추론을 해서 제끼고 소거법으로 풀어도 됐다. 자, 8번 오시면 1번, 2번 공통점이 있죠. 처분의 처리기간이나 처분기준 사전공표 같은 경우는 행정절차법에 규정은 돼 있지만 이거 강행규정 아니기 때문에 위반했다고 해서 그 자체로 처분의 절차상 하자를 구성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고요. 자, 3번 같은 경우 위반사실 공표 같은 경우 이제 처분성이 있느냐 없느냐 좀 이제 설왕설래하는 그 견해 대립이 좀 있는데, 일단 병역 그 위반 사실 공표하는 거에 관해서는 1차적으로 지방 병무청장 그 결정이 아니라 병무청장 결정 공표를 처분성이 있다고 봤죠. 일단 그게 대표적인 사례인데 이번엔 그걸 출제한 게 아니라 그냥 조문 문제를 몇 개를 이어다 붙여서 그대로 낸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누군가가 세금을 안 냈다, 군대를 안 갔다고 명단을 공표하게 되면 되돌릴 수가 없죠. 혹시라도 잘못되면 되돌릴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당사자한테 그 사실 통지하고 의견 제출 기회를 줘야 되고요. 의견 제출 받은 당사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의견을 제출을 해야 자기 이름이 잘못 실렸다, 잘 실렸다 이거에 대해서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거죠. 자, 4번 같은 경우는 조문 문제 그대로입니다. 다수의 대표자가 있으면 한 명한테만 해도 되는데 통지만큼은 대표자 모두에게 좀 해줘라, 이런 취지입니다. 자, 그런 것이고 9번 넘어가시면 정보공개법인데 1번은 지역적인 조문 문제입니다. 해설 보시면은 그냥 이런 조문이 있구나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 바로 밑에 있는 사망이었던가요? 그것도 이번 7월 15일 군무원에 출제된 조문이니까 이런 이참에 기출문제 분석하면서 최근 기출문제들이 이렇게 지역적인 조문을 정답 선지까지는 아니어도 어쨌든 곁다리로 짚고 넘어가는구나, 요 정도 출제 경향 짚고 가시면 됩니다. 자, 2번 같은 경우는 비공개 결정 불복한데요. 행정심판이든 행정소송이든 원칙적으로 뭐다? 임의적 전치주의. 그래서 특별히 뭔가 필요적 전치주의라고 그 규정이 돼 있지 않는 한 다 임의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특별히 소엄적으로 알아둬야 될 건 딱 5가지입니다. 조세, 노동, 특허, 그리고 공무원 징계에 관한 소청심사, 그 다음에 운전면허 취소, 정지 등 관해서 이 딱 5가지. 이 5가지 정도만 우리가 필요적 전치주의로 생각하시면 된다. 자, 3번 같은 경우는 쭉 읽어보면 어떤 건 공개 가능하고 어떤 건 비공개래요 라고 한다면 공개 가능한 것만이라도 좀 공개를 해줘라, 최대한 공개를 해주라는 게 정보공개법의 취지다. 말만 길었지 결국에는 일부라도 좀 공개를 해줘라, 그 취지가 반영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4번 같은 경우는 항상 나오는 거죠. 청구인이 방법을 지정할 수 있다. 열람교부 정보통신망 중에 보통 정보통신망 선호하겠죠. 그런데 행정청이 파일 주기 싫으니까 와서 눈에 발라가 라고 하면서 열람만 시켰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우리 일부 거부 처분으로 봐서 항고소송 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죠. 자, 10번 내려가시면 10번에 1번 아까 잠깐 지나가듯이 얘기했었는데 병역 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공개한 경우 이거는 항고소송 대상이 되죠. 이게 이제 위반 사실 공표의 대표적인 사례인데 이 판례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렇게 쉽게 내고 끝내는 경우도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일단 지방병무청장이 1차로 지방병무청장 결정한 게 있고 최종적으로 병무청장이 최종적으로 결정한 게 있어요. 이 둘 중에 대상적격 인정된 건 뭐다? 얘가 아니라 얘. 왜냐? 얘 끝판왕. 이것만 취소시키면 얘는 당연히 깨갱할 테니까.
이런 얘기고요. 자, 2번 같은 경우는 이런 겁니다. 공의무의 승계에 관한 거예요. 이 밑에 써볼까요? 공의무가 승계가 되느냐라고 하면 무조건 기준은 하나죠. 일신 전속성이 있냐 없냐라는 거죠. 어떤 사람의 몸에 딱 전속된 의무냐 이런 얘기인데 위에 일신 전속 있다는 거의 대표적인 사례는 이행강제금 납부 의무죠. 일신 전속성 이 사람 몸에만 꼭 붙어 있으니까 승계가 안 되죠. 안 되죠. 그리고 이행강제금의 대척점에 있는 게 이제 지위승계 과정에서 종전 영업자가 어떤 과태료, 과징금 납부 의무를 갖고 있었다면 싹 다 승계가 된다. 일신 전속 없다. 과징금 납부 의무 포괄승계 된다. 이렇게 결론 내는 겁니다. 자, 그런 거고요. 3번 뭐 조세행정에 관한 강론 문제 아닌가 싶은데 아무튼 가산세는 본세를 내는 과정에서 뭔가 지연되고 뭔가 부정한 행위를 하면 가산세가 붙는 건 맞아요. 맞는데 본세랑 어쨌든 독립적인 조세로 봐서 본세 감면 사유 있다고 해서 가산세 무조건 감면되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4번 보시면은 가산세는 그냥 나오면 과징금하고 비슷한 성격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과징금이 과태료하고 대비되는 특질이 뭐였죠? 고의과실 요하지 않고 현실적인 위반 행위자임을 요하지 않는다라는 거였죠. 가산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과징금이랑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11번에 1번 방금 얘기했던 게 또다시 나왔네요. 이거 일신 전속성이 있으니까 이행강제금은 승계가 안 된다. 그래서 사망한 사람한테 부과를 해도 자식한테 포괄승계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무효가 되고 만다. 자, 2번 이행강제금은 뭐 이제 대체적 자기의무 위반에 대해서 부과될 수 있다. 이거 뭔 얘기냐면 일단 대체적 자기의무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의무이행 확보수단은 뭐다? 대집행입니다. 대집행이고요. 원래 처음에 도입됐을 때는 이행강제금은 대집행이 대체적 자기의무를 맡고 있으니까 비대체적 자기의무나 부자기의무에 대해서만 이행강제금 때리는 걸로 원래는 도입이 됐는데 차차 영역을 침범해서 이행강제금은 대체적 자기의무에 대해서도 부과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대체적 자기의무가 불이행됐다면 지금 선택지가 두 개죠. 행정청 입장에서 대집행 또는 이행강제금인 거고 당연히 행정청의 재량에 따라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3번 보시면 이행강제금은 단어에서부터 좀 직관적인 그 개념이 다 들어가 있죠. 의무를 이행을 안 하고 있으니까 안 하는 놈 이행을 강제하려고 때리는 거예요. 근데 이행강제금 때리기 전에 이행이 이미 됐으면 어떻게 돼요? 강제할 게 없으니까 이행강제금 때릴 수가 없겠죠.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런 거고 지금 3번에서 보면 부과되기 전에 그 의무를 이행을 했대요. 그럼 조금 늦게 이행했다 하더라도 어쨌든 했잖아. 이행을 강제할 대상이 없으니까 때릴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4번 보시면 자, 이거는 이제 시각화해서 한 번만 눈에 발라놓으시면 안 까먹을 겁니다. 이런 거죠. 2021, 22, 23년도가 있는데 이행강제금도 요건이 있단 말이에요. 요건은 뭐냐? 계고죠, 계고. 계고를 한 다음에 부과를 해야 돼. 그러면 계고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부과를 할 수가 없지. 부과를 할 수가 없지. 그러면 이때는 계고를 했어. 계고를 했어. 죄송. 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앞질러 갔네요. 일단 시정명령을 하고 어떤 의무가 있어야 그 다음에 계고를 의무가 불이행돼야 이제 계고를 할 수 있잖아요. 시정명령을 하고 그 다음에 계고를 해야 최종적으로 부과를 할 수가 있죠. 제 마음이 급해가지고. 자, 이렇게 될 수 있죠. 자, 2021년 내는 시정명령을 한 겁니다. 시정명령을 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바로 때리려면 뭘 했어야 돼요? 계고를 했어야 되는데 계고를 안 한 거예요. 그리고 이때는요. 이전에 전년도에 뭐 시정명령 했으니까 그거야 이때부터 있었다 치고 이때 계고를 했으면 또 때릴 수 있었겠죠. 하지만 이때도 안 한 거야. 그러다가 이때도 당연히 2년 전에 시정명령 임했으니까 또 시정명령 안 하고 다만 이때 와서 비로소 계고를 한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시정명령과 계고가 둘 다 요건이 완전히 갖춰진 해는 언제뿐이죠? 이때죠, 이때. 이때만 완전히 갖췄으니까 이때만 부과 가능한 거고 이때는 계고가 없으니까 안 되고 이때도 계고가 없으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럼 얘만 부과를 해야 되는데 뒤늦게 세개년도 한꺼번에 부과했다고 한다면 이런 건 허용이 안 되겠죠. 자, 요런 것이고 행정벌보입니다. 양벌규정 나왔는데 양벌규정은 일단 종업원의 행위로 인해서 영업주까지 처벌하느냐 마느냐가 문제가 되는 건 맞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영업주랑 종업원이 지금 동일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종업원이 어떤 나쁜 행위를 했다 해서 무조건 영업주도 뺨을 때려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영업주가 선임 감독상 감독 관리를 똑바로 했으면 이 사장님은 면제를 받는 거고, 똑바로 안 했으면 같이 처벌받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종업원 때문에 불려온 건 맞지만, 불려왔다고 해서 종업원이 처벌받으면 얘도 받고 종업원 처벌 안 받으면 얘는 안 받고, 이렇게 연동된 게 아니라는 게 이 전제 조건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벌의 전제 조건이 될 필요가 없죠. 자, 2번 보시면 질서 위반 행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뭘 때려야 돼요? 행정 질서벌을 때려야 되죠. 과태료를 때려야 되는데, 과태료는 과징금하고 다른 점이 뭐다? 행위자의 고의과실을 요한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법원은 과태료 재판하면서 고의과실이 있는지를 봐야겠죠. 당연한 얘기. 자, 그리고 3번. 통고처분을 거쳐서 범칙금이란 걸 때리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그냥 몇만 원 때리고 가볍게 때리고 봐주고 넘어갈 거냐, 아니면 고발을 할 거냐, 이 두 개 선택지 중에 행정청이 그냥 범칙금 때리고 말자, 이렇게 그냥 결단 내리고 만 거예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중에 하나를 때렸으면 낙장불입입니다. 낙장불입이에요. 자, 그런데 행정청이 이번에 뭘 택했느냐, 읽어보면 즉시 고발을 했대요. 고발을 해버렸대. 고발을 했으면 어떻게 되죠? 낙장불입이니까 이제 범칙금이라는 선택지는 지워진 거예요. 근데 행정청이 고발을 해놓고 너무 심했나? 이거 몇만 원 때리고 끝낼 걸 그랬나? 라는 생각에 나중에 번복을 하려고 했던 거죠. 번복이 돼요, 안 돼요? 낙장불입이니까 안 된다.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더 이상 통고처분으로서 가볍게 범칙금 때릴 권한이 없다. 왜? 낙장불입이니까. 그래서 4번 과태료 사건은요, 과태료 재판 어디가 관할법원이냐? 행정청이 아니죠. 행정청이 아니죠. 위반 행위를 한 자, 과태료 두드려 맞은 놈의 주소지 관할법원입니다. 자, 13번 내려가시면 1번 사실상 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에도 공공의 영조문이냐,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법적 권한, 계약사 권한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관리도 포함되는데, 여기서 하나 더 나아가서 사안을 묻는다면 뭐가 나와요? 공사 중인 옹벽. 공사 중인 옹벽은 사실상의 관리조차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공의 영조물이 안 됐던 거죠. 그래서 공사 중인 옹벽 때문에 누가 다쳤다? 국가배상 청구 인정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런 거고, 2번 보시면 용도에 따라 갖춰야 될 안정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는 어떤 게 포함되느냐? 제3자에게 수인한도 초과해서 피해를 입히는 경우, 수인한도라는 건 주관적으로 참을 수 없는 피해라는 거죠. 여러분들 뭘 떠올리셔야 되냐면 사격장이랑 공항, 소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객관적인 기능이 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이용량이 많아서 귀가 찢어지려 하는 거잖아요. 그럼 객관적인 하자만 따져서는 공항이나 사격장 그 하자를 잡아낼 수가 없어요. 뭘 따져야 되느냐? 주변 사람들의 주관적인 사정, 수인 한도,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었는지 주관적인 사정을 따진다는 겁니다. 자, 그런 거고, 3번 보시면 마지막 줄이 문제였죠. 자, 재정적 제약은 아예 고려조차 안 하느냐? 고려는 합니다. 돈이 너무 없었대. 고려는 해. 하지만 절대적 면책 사유는 안 된다는 게 포인트였죠. 고려는 하지만 이 돈 좀 쪼들렸다는 이유로 절대적으로 면책은 안 해준다. 대표적인 사례가 군대 천막 설치했다가 산사태 때문에 와르르 무너져서 사람 죽은 케이스였죠. 60년대 판례. 그때 군부대가 돈이 없는데 어떡하냐, 완벽한 안정성은 갖출 수가 없다라고 항변을 했지만 절대적 면책 사유는 아니라고 해서 국가배상 책임 여전히 인정한 케이스가 있었죠. 그리고 4번 관리행위가 미칠 수 없대요. 관리행위가 미칠 수 없으면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는 거잖아요. 완전한 그 수준의 완전 무결한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느 정도 방어조치 의무를 다할 수 있는 그 한도 내에서 하자를 인정한다라는 겁니다. 자, 14번 보시면 14번의 1번 사안을 아예 모르셨다고 해서 그냥 문제풀이를 포기하시는 분들 되게 많았던 것 같은데 그러시면 안 돼요. 우리 항상 원칙, 기본 이론을 왜 배운지를 생각을 해봐야죠. 실제 시험에서는 부당예고 구제 신청 어쩌고 하는 거, 우리가 공부하지 못한 거, 그리고 공부했어도 까먹어서 기억 안 나는 것들 부식기수로 나와요. 그때도 우리가 기본 이론 한번 적용을 해봐야죠. 여기서 뭐라고 돼 있냐면 결정 후에 생긴 사유를 들어서 법원이 판단할 수 있네요.
자, 그럼 결정이 뭔진 모르겠지만 어쨌든 중앙노동위원회라는 합의제 행정기관이 한 행위니까 행정행위로 볼 수 있고 처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럼 처분의 위법성 판단 시점은 언제죠? 법원에 들고 왔을 때 그 처분시잖아요. 처분시란 말은 뭐예요? 처분 이후의 법령이나 사실관계 변동은 영향을 안 준다. 처분시 당시에 있던 사정만 우리가 고려한다. 그러니까 결정 후에 어떤 사유를 들어서 적법 여부 법원이 판단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 이론을 적용을 하면 판례의 결론도 유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대법원도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 이론을 적용을 해서 결론을 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르는 판례 나왔다고 문제풀이 포기하시면 안 돼요.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자, 2번 같은 경우는 소송 요건 직권 조사 사항이죠. 당사자가 주장 안 해도 법원이 그 조사하기 시작하는 거고, 자백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건 솔직히 이것까지 이렇게 왜 민사소송법상 개념을 들고 온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냥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피고가 웬일로, 원래는 지가 거품 물면서 다퉈야 되는데 웬일로 그냥 소송 요건 인정을 해버려요. 대상적인 있는 거 맞습니다 라고 하면 끝나냐는 거죠. 자백을 하면 끝나냐는 거죠. 아니죠. 원고가 여전히 입증 책임을 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밑에 3번 보시면은 직위해제 처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있었던 직위해제가 있었는데 그거 없어지고 새로 직위해제가 나왔대요. 그러면 소송을 하려면 새로운 직위해제에 대해서 해야지 왜 옛날에 이미 없어져 버린 이 직위해제에 대해서 소송을 하겠습니까? 옛날 직위해제에 대해서 소송을 걸면 당연히 소송 요건 중에 소위 이익이 문제가 되겠죠. 원칙적인 얘기고, 그 예외가 4번입니다. 직권으로 취소가 됐으면 원칙적으로 어떻게 돼요? 3번처럼 소이익이 없는 거지만 계속 반복될 위험성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소이익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3, 4번 묶어서 공부를 해두셔야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넘어갑니다. 넘어가시면 15번 보시면 15번, 1번 항상 자주 나오는 것들이죠. 일단 무효등 확인 소송이랑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의 공통점은 뭐다? 제소기간 원칙적으로 적용이 없다. 하지만 차이점이 하나가 있죠. 전심 절차를 거쳐오면 무효등 확인 소송은 여전히 제소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어때요? 우리 보통 이제 취소송 같은 경우는 행정심판 거쳐면 제소기간 특례가 적용되죠. 마찬가지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도 갑자기 행정심판을 거쳐오게 되면 갑자기 제소기간 특례가 적용이 되기 시작해요. 그게 특이점인 거죠. 자, 그리고 2번 갑이 있는데 쫄리니까 불법 체류 같은 거 하려고 했겠죠. 난민 신청하려고. 그래서 을명의로 있지도 않아. 위명이라는 거는 그냥 아무렇게나 지어낸 김개똥이라는 이름입니다. 그걸로 이제 뭔가 난민 신청을 했다가 거부를 당했어요. 라고 한다면 을이 원고 적격이 있습니까? 갑이 원고 적격이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바보 같은 질문이죠. 을은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이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아. 법적인 표현을 허무인이라고 합니다. 있지도 않은 사람인데 어떻게 원고 적격이 있겠습니까? 당연히 갑이, 실제로 이런 행위를 했던 갑이 원고 적격을 인정받아서 난민 불인정 처분 취소를 구해야겠죠. 자, 3번 같은 경우 기속력의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평소에 기본 개념을 잘 알고 있었다면 판례를 몰라도 그냥 풀 수 있죠. 기속력이라 함은 인용 판결의 취지에 피고가 따르도록 하는 힘이죠. 자, 그러면은 이익형량이 됐든 뭐가 됐든 어떤 이유로 인해 네가 내린 처분 취소됐어 라고 판결이 나왔으면 그 판결의 취지는 뭐예요? 어떤 행위를 하지 말라는 얘기죠. 여기선 그게 이익형량의 하자였던 거예요. 이익형량의 하자 있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이익형량을 그래서 제대로 했대요 라고 한다면 기속력이 위반하는 거예요, 안 한 거예요? 당연히 하지 않는 거죠. 이게 무슨 절차상 하자가 들어오든 뭐가 됐던 간에 그거를 보완하라는 게 이 판결의 취지니까 보완했다는 취지가 나오면 기속력에 안 걸린다, 이렇게 결론 내는 게 맞겠죠. 4번 같은 경우는 무효 확인 소송 법률상 이익, 소이익 얘기 나오면 무조건 뭘 떠올려야 된다? 보충성. 이행 청구를 할 수 있는 상황에서 그냥 우리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생각하시면 돼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로서 바로 조세를 우리가 반환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굳이 그 조세 부과처분이 무효라는 점을 확인받을 필요가 있겠느냐? 옛날에는 그럴 필요 없다고 봤죠. 그냥 시원시원하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해서 바로 돌려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이행소송 등과 같은 직접적인 구제수단이 있는지, 즉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가능한지 따질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옳은 거 4번.
16번 보시면 옳지 않은 것 1번 전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후소 소송물. 굉장히 좀 말이 어려운데 우리 항상 기판력 같은 경우는 사례를 머릿속에 일단 하나 정도 항상 지니고 다니는 게 좋아요. 기판력을 이론적으로 접근하면 생각보다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항상 사례를 머릿속에 갖고 다녀야 되는데 어떤 사례냐? 앞에서 잠깐 얘기했던 거. 조세부가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소가 전소예요. 일단 그거를 취소를 시켜야 내가 돈을 돌려받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조세부가 처분 취소소송이 전소고 그 뒤에 후소로서 제기된 게 뭐예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둘은 하나는 항고소송이고 하나는 아예 민사소송이죠. 그리고 피고도 아예 다르죠. 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들도 지금 아예 다르죠. 하지만 전소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칠 수밖에 없죠. 둘이 동일한 쟁점 가지고 지금 떠들고 있으니까 그거 하나 생각해 놓으시면 자유재재를 응용하면서 이렇게 1번 어려운 이론 문제가 나와도 앞에 있던 그 조세부가 처분 그 뒤에 거 후소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물 다르고 피고도 다르고 다 했지만 기판력이 미쳤잖아 라고 하면서 골라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항상 사례로 접근을 해야 된다. 그리고 2번. 이건 어떤 사례냐면 어떤 처분이 있어요. 뭔가 그 땅을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분배하는 처분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앞에 있던 처분이 A한테 이제 땅을 뺏어다가 갖고 와서 딴 사람한테 넘겨주는 거였어요. 그 처분을 기초로 어떤 땅을 받은 놈이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버린 거죠. 자,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 해버려서 땅을 처음부터 뺏겼던 A가 자기가 억울하다는 거예요. 자, 한번 써봅시다. 자, 이거를 제가 다 안다는 걸 전제로 이렇게 말로만 설명드리면 여러분들 지금 모니터 앞에서 동공이 흔들리고 있을 테니까 A라는 사람이 토지 소유자예요. 근데 행정청의 어떤 처분으로 인해서 땅을 뺏겼어. 이게 이제 처분인 거죠. 자, 그러면은 이게 누군가한테로 갔을 거 아닙니까? B가 받고 나서 이걸 예를 들어 C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했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이 소유권 이전 행위는 뭐에 기초를 두고 있죠? 이 소유권 이전 행위는 기초를 두고 있는 게 이 처분이죠. 자, 그럼 여기서 질문하는 건 이거예요. 이 처분을 만약에 취소시켰다고 하면 도미노처럼 얘에 기반을 두고 있는 이 소유권 이전 행위도 자동으로 날아가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 처분 취소 소송을 걸었으면 소송의 대상은 뭐예요? 얘뿐이죠. 얘는 소송의 대상이 된 적이 없죠. 판사님 책상 앞에 법의 심판대 위에 가서 놓이는 건 얘밖에 없다고요. 얘만 취소당했으면 얘까지 자동으로 취소될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 소유권 이전 행위를 또 다르게 별개의 민사소송을 다투면서 이 근원이 되는 처분이 뭔가 효력이 부정됐다. 이걸 거기서 주장할 수는 있어도 얘가 취소됐다 해서 얘까지 바로 취소된 건 아니다. 지금 이게 이 요지입니다. 자, 그런 거 3번 취소 판결 확정되면 새로운 처분했는데 근데 기속력이 미치겠죠. 그래서 원래는 똑같은 걸 반복하면 안 돼요. 반복금지 의무가 있어서. 그런데 어느 범위에서? 기사동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고 이 지금 지문처럼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하지 않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수가 있는 거죠. 똑같은 처분을 해도 된단 말입니다. 자, 그리고 4번 간접강제 결정. 간접강제는 이것도 이행강제금이랑 논리가 똑같죠. 왜 간접적으로 강제를 하는 거예요? 인용 판결이 났는데 기속력이 있어. 그 기속력 때문에 피고인 행정청한테 재처분을 할 의무가 발생했는데 그 의무를 불이행하니까 간접적으로 강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간접 강제를 계속 때리다가 어느 순간 의무가 이행됐다 하면 간접적으로 강제할 대상이 없게 되는 거죠. 그 순간부터 간접 강제를 할 수가 없는 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간접 강제에 따른 그 배상금을 더 이상 그 돈을 걷는 거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게 결론이 되는 겁니다. 이행강제금이랑 논리가 똑같습니다. 자, 17번 보시면 17번에 1번 좀 허무하죠. 그 행정청끼리 권한을 위임하고 재위임할 수 있는 근거에 정부 조직법도 들어가느냐? 들어간다는 게 결론입니다. 사실 근데 2, 3, 4번이 뭐 빈출 지문이라서 다 소거시키고 1번 고르라는, 강론 공부 안 하신 분들이 1번 골라내라는 그런 출제 의도였다고 보이기도 하고요. 자, 아무튼 2번. 자, 처분 권한이 있대요, 처분청이. 근데 상급 행정기관이 거기다 대고 이래라 저래라 한 거예요. 그런데 그건 내부적으로만 구속력이 있는 거죠. 마치 행정규칙을 만들어서 명령한 거나 똑같잖아요. 하지만 그 행정규칙은 내부적 구속력만 있고 대외적 구속력 없죠. 그렇기 때문에 처분에 상급 행정기관이 시켜가지고 어떤 행위를 했는데 이 처분의 위법성이 문제가 됐어요. 사후적으로. 라고 하면은 이 처분의 위법성 판단하는 기준은 상급 행정청의 지시 내지는 행정규칙이 아니라 당연히 대외적 구속력 있는 법규명령이나 법률이 되겠죠.
자, 그래서 그런 상급 행정기관의 지시를 위반했다. 어쩌라고요? 이게 기준이 위법성 판단의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3번. 자, 대리하는 경우에 피고적격은요. 항상 그 처분 명의자가 피고가 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예외가 딱 2개 있습니다. 처분을 하고 난 다음에 법적으로 권한이 다른 행정청한테 승계됐을 때. 그리고 두 번째가 이 경우죠. 대리를 했어요. 대리를 했어. 두 번째가 이제 대리하면서 나오는데 여기서는 일단 이런 거 있죠. 대리의 관계는. 자, 일단 처음부터 정리를 하자면 피고적격은요. 무조건 어떤 사안이든 간에 명의자만 특정하면 돼요.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는 하나도 안 중요해요. 명의자만 특정하면 되는데 딱 예외가 2가지가 있어요. 예외가. 권한 승계. 처분한 다음에 권한이 딴 놈한테 승계됐으면 이제 승계받은 놈이 우리가 승계받은 놈을 이제 법정에서 승계하는이라고 표현하는데 승계받은 행정청이 그 피고적격을 갖는다 이런 거고, 두 번째는 대리를 해.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대리인입니다 이걸 표시를 해서 당연히 대리를 받는 본인이라고 하죠. 배후에 있는 나한테 대리를 시킨 사람 이름을 표시를 하겠죠. 이때는 명의자가 당연히 대리를 시킨 피대리 행정청이니까 원칙대로 명의자인 피대리 행정청이 피고가 돼요. 근데 지금 이 부분이죠. 이때는 현명을 한 거고, 현명을 안 한 경우가 이 예외에 해당되는 건데, 현명을 안 하면 원칙적으로는 뭐예요? 피대리 행정청이 아니라 대리인이 지명의로 했다는 거죠. 지명의로 했으니까 이때도 원칙적으로 대리인이 피고적격을 가져요. 하지만 그에 대한 예외가 하나 더 있죠. 현명을 안 했어도 상대방이 내가 대리인인 거 알아. 그리고 나도 대리하려는 의사로 뭔가 행위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명의자가 대리인인데도 불구하고 피대리 행정청이 피고적격을 갖게 되죠. 이게 이제 예외 2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칙 다시 정리하면 명의자에 대해서 피고적격이 부여되는데 일단 1번 권한 승계됐으면 명의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승계받은 놈, 앞에 승계해준 놈이 일단 자기 명의로 처분하고 날랐고 승계받은 놈은 이제 자기 명의로 처분을 하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걔가 승계받은 놈이 일단 피고적격 갖는다. 그리고 대리의 경우에는 좀 복잡한데 현명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나누고, 현명을 안 한 경우에도 원래는 대리인 이 명의자가 피고적격을 갖는데 그 예외 상대방이 알고 나도 대리하려는 의사로 했다면 이때는 명의자는 대리인인데도 불구하고 피대리인이 지금 명의자가 된다. 근데 이 중에 우리가 3번 선지가 물어본 건요, 아쉽게도 예외를 물은 게 아니고요. 자, 대리관계를 표시했다고 하니까 이 부분이죠. 피대리 행정청 명의로 한 거니까 이때는 원칙에 따라서 명의자가 피고적격 갖는다. 자, 이거 좀 복잡하니까 한번 피고적격 파트 가서 정리해 놓으시면 좋아요. 4번 보시면 자, 공매 대행은 공매 권한의 위임에 해당합니다. 그럼 위임이 됐다고 한다면 권한이 아예 승계됐고 이전이 됐겠죠. 이전이 됐으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이제 적법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때 누구 명의로 처분을 했는지가 안 나와 있으면 적법한 권한을 위임받은 놈이 그냥 상식에 따라서 지가 명의자가 됐구나 이렇게 전제를 하시면 돼요. 원래 피고적격 특정은 처분 권한이 누구한테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명의자가 중요한 건데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해놓고 명의자 언급이 없으면 그냥 권한 위임받은, 적법하게 권한을 갖게 된 그놈이 자기 명의로 했다. 상식선에서 그래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고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넘어갑니다. 자, 18번 보시면 18번에 1번 조문에 그냥 국가공무원법 조문이죠. 지역적인 조문이고 해설 보시면 되는 것 같고, 자, 2번 같은 경우는 공무원 연금입니다. 공무원 연금 같은 경우는 지우고, 이것도 아주 중요하죠. 공무원이 퇴직하고 돈 달라는 거는 경우의 수를 무조건 나눠야 돼요. 1단계 최초로 지금 지급받고 있어요. 최초로 지금 지급을 앞두고 있어. 그럼 최초 지급해달라고 신청을 하겠죠. 그런데 거부 처분이 나왔으면 어떻게 되죠? 이 거부 처분 항고소송 걸어야겠죠. 처분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2단계 앞에서 1단계에서 거부 처분 항고소송 걸어갖고 내가 이겼어요. 그럼 월 100만 원씩 들어오겠죠. 들어오다가 갑자기 20만 원 깎인 거예요. 왜? 법령이 개정돼서 20만 원 깎이면 이때부터는 행정청의 어떤 행위의 처분성을 부여해서 처분소송, 처분 취소소송, 처분 항고소송 걸 게 아니라 이때는 어떻게 되느냐? 당사자 소송으로 바로 국가한테 청구를 해야겠죠.
행정주체한테 청구를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1단계냐 2단계냐 구분하는 건 이 정도 제가 방금 썰 풀었던 것처럼 그 스토리텔링을 해주지는 않단 말이에요. 키워드를 주어지죠. 법령 개정, 미지급, 그리고 감액, 그리고 차액, 뭐 이런 키워드가 나오기 시작했다라고 한다면 2단계구나 눈치채시고 2단계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 보시면 2번 같은 경우는 지금 급여를 신청했다고만 돼 있지 법령 개정, 미지급, 감액 차익 이런 키워드가 없죠. 그러니까 2단계가 아니란 얘기고 1단계니까 거부처분 항고소송 가야겠죠. 대응되지 않는다 했으니까 틀린 얘기고 3번 보시면 자, 공무원 결격 사유가 있는데 임용을 했다. 그러면 당연 무효 플러스 여러분 머릿속에 어떻게 뉘앙스를 박아 넣어야 되냐면 절대적 무효입니다. 절대적으로 무효예요. 무조건 어떤 사연을 들고 온다 해도 당연히 복직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공무원들이 인정 안 해줍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읽어보면 실제로 근로고용관계가 성립했대요. 아니요, 성립하지 않아요. 퇴직급여 받을 수 있대요. 아니요, 받을 수 없어요. 절대적으로 무효이기 때문에 퇴직급여 국물도 없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4번 보시면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대요. 이것도 임용 결격 사유죠. 그럼 당연퇴직하게 됐대요. 당연퇴직하게 되면 그때부터 어떻게 되죠? 이 사람의 모든 공무원의 신분 이런 게 절대적 무효가 된다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그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었다. 어쩌라고요? 절대적 무효입니다. 절대적 무효. 이미 발생한 당연퇴직 효력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자, 강론 문제인데 19번에 1번. 자, 감사 청구한 주민은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죠. 그럼 여기서 출제 포인트는 뭐였느냐? 이 각하하는 결정에 대해서 어떤 항고소송을 혹시 제기할 수 있지 않니? 이 출제 의도를 숨기고 그냥 이렇게만 낸 거예요. 각하하는 결정에 대해서 소송 거는 게 아니라 주민소송을 제기를 하는 게 맞는 겁니다. 자, 그리고 2번 주민투표권은요. 미안하지만 법률에서 규정하는 권리지 헌법에서 규정하는 권리가 아니다. 지금 이런 얘기고요. 3번 주민감사를 청구한 사항과 반드시 동일할 필요 없죠. 관련이 있으면 족한 거고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기초적인 사실관계의 동일성입니다. 그래서 너무 똑같을 필요까지는 없다. 이런 얘기고요. 4번 같은 경우는 우리 해설을 보시면 조금 더 와닿을 겁니다. 이거는 지금 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지금 건의했다고 했는데 지금 이 규칙 부분에 조례를 집어넣으시면 딱 맞는 설명이에요. 규칙 같은 경우는 청구권이 아니라 의견 제출 정도로 표현이 다르고 구체적인 사안은 조례로 정한다고 돼 있죠. 그 해설에 법조문 실어놨으니까 한번 법조문 구경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런 것이고 또 이제 21번 경찰과 직무집행법인데 뭐 싹 다 그냥 조문 내용이라서요. 1번 정지시켜서 불신 검문할 수 있느냐? 불신 검문할 수 있다. 이게 맞는 거고 그리고 정보 수집 같은 경우도 한번 여러분들 법조문 보시면 되는 거고 3번도 마찬가지입니다. 4번은 뭐가 문제였냐면 자, 그 조문 보시면 알 텐데 경찰관이 할 수 있는 행위가 있고 경찰관서의 장이 할 수 있는 행위가 있어요. 이 부분에는 경찰관서의 장이 들어가야 맞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4번은 그래서 틀린 거다. 법조문을 눈으로 확인하는 게 더 빠를 겁니다. 자, 22번 보시면 22번에 1번 도로를 점용한대요. 자, 도로 이건 이제 총론 범위에 해당되는 거죠. 강론도 좀 껴있긴 하지만 자, 특허는요 보통 이래요. 우리 기본 강의 때 항상 제가 개념을 어떻게 잡아드리냐면 여기가 공용 공간이라고 합시다. 공용 공간의 대표적인 사례가 뭐죠? 도로, 하천, 그리고 공항의 뭐 보세구역 다 같이 쓰는 공간들이죠. 그런데 다 같이 써야 되는데 이만큼을 너만 써 라고 독점적 이익을 보장해주면 어떻게 되죠? 완전히 특별히 허락한 셈이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특허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도로 점용허가, 하천 점용허가 다 같이 써야 되는데 너가 일부분 이만큼 점용해도 돼 라고 했으니까 1번, 2번 둘 다 특허로서 재량 행위가 되겠네요. 1번. 그리고 2번 같은 경우도 이제 가끔 나오죠. 채권에 해당되는 거지 물권이 아니다. 민법상 개념이라서 자세히 설명은 안 하겠지만 어쨌든 채권이라고 하는 거는 상대적 개념입니다. 둘 간의 뭔가 관계에서만 발생하는 권리다. 생각을 해보세요. 행정청이랑 이거 특허권을 부여받은 놈 둘 간의 뭔가 약속에 의해서 이 특허가 발생을 했죠. 그러니까 채권을 분류하는 겁니다. 자, 3번 보시면은 자, 방금 제가 설명했던 그대로입니다. 도로 점용허가 원래 도로는 다 같이 써야 돼요. 근데 1차선을 얘 혼자 쓴다고 해봅시다. 그럼 엄청난 그 대중의 그 공익에 엄청난 피해를 입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각자 필요한 만큼만 최소한도로 줘야 돼요. 근데 여기 보시면 특별 사용에 필요가 없는 부분까지 포함시켰다고 하네요. 당연히 위법한 거죠. 그리고 4번 키워드 뭡니까? 대부죠, 대부. 자, 행정재산을 빌려주는 걸 사용수익 허가라고 해요. 이거는 특허죠. 그런데 일반 재산 내지는 잡종재산을 빌려주는 거는 대부 계약이라고 하죠. 이거는 사법상 계약입니다. 사법상 계약이에요. 사법상 계약에 해당하고 한 가지 더.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자, 그럼 여기서 분쟁이 발생해요. 사법상 계약인데 빌려주면 당연히 월세를 받겠죠. 분쟁 어디서 발생해요? 월세 달라고 했는데 대부료라고 하죠. 대부료를 안 낸 거야. 그럼 여기서 발생하는 분쟁, 대부료를 징수를 해야 되는데 대부료 징수는 그럼 민사소송으로 청구하면 될까요? 사법상 관계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민사소송이 안 된다는 거고요. 국세징수법상의 뭐 체납처분 있잖아요. 강제징수 절차, 도감매청, 독촉, 압류, 매각, 청산 이런 간이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 뭐다? 민사소송이 안 된다. 사법상 계약인데도 불구하고 민사소송이 안 된다. 이게 포인트. 자, 23번에 1번 생각해봐요. 조세 과오납금 같은 경우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우리가 돌려받을 수 있죠. 그 전제가 뭐예요? 조세 부과 처분이 무효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럼 무효면은 처음부터 조세 부과 처분이 무효라는 건 개념적으로 뭐예요?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 안 했다는 거죠.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 안 했어. 그러면 내가 내는 순간부터 나는 돌려받을 권리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납부 또는 징수한 시점이 이미 확정이 되겠죠. 자, 그리고 2번 이거 조금 지엽적이긴 한데 원천 납세 의무자에게 귀속되니까 결론은 뭡니까? 좀 더 나아가자면 원천 징수 의무자에 대한 환급 거부 처분은 항고소송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원천 납세 의무자 죄송해요 안 보이죠? 원천 납세 의무자의 환급 청구권이니까 환급 청구권은 원천 징수 의무자한테 없죠? 그럼 원천 징수 의무자가 이 환급 청구에서 거부당하면 그 거부 처분에 대해서 항고소송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얘가 했으면 했지 이런 얘기입니다. 자, 3번 보시면은 이거 총론이죠. 자, 증액 경정 처분하면 어떻게 되죠? 원래 있었던 처분이 있는데 증액이 됐어요. 이만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빨간색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얘가 소멸되죠. 어디로 가요? 여기에 흡수가 되죠. 흡수가 되는 거고 하자는 위법성은 승계가 돼요. 승계되는데 굳이 나누자면 내용과 절차로 나눌 수 있죠. 하자는. 이 중에 승계되는 건 뭐다? 얘만 승계되고 얘는 승계가 안 됩니다. 자, 그리고 4번 신고 납세 방식 어쩌고 나오면 우리가 세법 막 꼼꼼히 공부할 건 아니니까 원래는 조세 부과 처분을 통해서 내가 납부 의무가 생기죠. 그런데 조세 부과 한 명 하면 따라다니면서 조세 부과가 귀찮으니까 알아서 신고를 해서 내 납부 의무를 확정을 짓고 그거에 따라서 내래요 라고 하는 거면 얘네 둘이 역할이 비슷하죠. 세무서정에 따라와서 조세를 부과하면 납세 의무가 생겨. 내가 신고를 하면 납세 의무가 생겨. 똑같죠? 납세 의무가 생긴다는 겁니다. 둘을 똑같이 놓고 본다면 자, 앞에 그럼 여기 치환해 볼 수 있겠네요. 납세 의무자의 신고 행위는 뭐예요? 조세 부과죠. 조세 부과로 치환해 놓고 보면 조세 부과 처분이 중대 명백하대요. 그럼 무효겠네요. 무효라면 뭐가 가능하죠? 부당이득 반환 청구 바로 청구 가능하죠. 조금 더 세련되게 표현하면 앞에 조세 부과 처분 신고 행위의 효력 유무를 성결 문제로 삼아서 민사소송에 곧바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겠죠. 곧바로 부당이득에 해당되죠. 자, 그런 거고 마지막 아니네요. 24번 보시면 24번의 기억 토지보상법상 수용 절차는 일단 사업 인정부터 시작이 되죠. 사업 인정은 특허입니다. 특허로서 재량행위겠죠. 여기서 이제 그 사업 시행자한테 수용권을 인정해 줄 거냐 말 거냐 깐깐하게 따져볼 수 있는 거고 당연한 얘기죠. 공익사업 수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사업 인정을 해서 수용권이라는 대단한 권리를 얘한테 완장을 채워줄 수 있겠죠. 자, 그런 거고 니은번. 자, 니은번은 협의 성립의 확인을 신청했다. 자, 이거는 이제 조금 우리가 구조화를 해봅시다. 이게 자발적으로 원만하게 협의 취득이 되면 너무 좋겠죠. 근데 결렬이 되면 수용 재결을 통해서 이제 강제로 땅을 뺏는 절차에 돌입을 하게 되죠. 협의 취득을 하게 되면 원칙 뭐다? 원시 취득. 거기 뭐 담보권 설정돼 있고 아무튼 등기부 지정한 상태로 바로 갖고 온다. 이게 원칙이고 수용 재결은요. 공권력으로 그냥 확 뺏어오는 거니까 그 위에 담보권도 싹 다 지워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죄송합니다. 협의 취득은 원칙이
승계취득이죠. 방금 설명했던 건 그대로예요. 말만 잘못한 거. 자, 등기부 들어온 채로 그대로 승계해요. 거기 위에 담보권, 뭐 저당권 이런 거, 은행이 설정한 저당권 이런 거 있어도 싹 다 그대로 들고 와요. 그대로 들고 와요. 등기부가 더럽다는 거죠. 등기부가 더럽다. 자, 그런데 수용재결은 공권력으로 그냥 확 뺏어오는 거죠. 거기 그렇게 더럽게 남아있게 두겠어요? 두진 않죠. 그렇기 때문에 원칙 취득. 자,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구분을 하시면 되는데, 지금 협의 취득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A랑 B가 서로 웃으면서 악수를 했어요. 악수하면서 야, 우리 계약서 쓰자 해서 만들었어. 근데 이렇게만 둘이 딸랑 계약을 하면 둘이 누가 먼저 뒤통수 칠지 불안하겠죠. A 입장에서는 나 이제 20억 준다 해서 받을 줄 알았는데 한 달 뒤에 1년 뒤에 주기로 했어요. 그러면 얘 입장에서 영 불안해서 못 견디잖아요. B 입장에서는 마찬가지예요. A가 어떻게 뒤통수 칠지 몰라. 땅 준다고 해놓고 지금이 20억이면 괜찮다 해놓고 나중에 30억 부를 수도 있죠. 이거 파토 내자고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둘이 손잡고 수용재결 누구한테 나왔죠? 토지수용위원회한테 나왔죠. 토지수용위원회에 찾아가서 협의 취득이 성립되었음을 확인해 달라고 해요. 그럼 토지수용위원회가 내용 괜찮구나 라고 확인을 해줘요. 그럼 이거는 성질이 얘랑 아주 유사해지는 거죠. 결국 토지수용위원회라는 공권력 주체가 여기 개입해서 뭔가 땅땅땅 망치를 내려치면서 확정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랑 동일하게 봐요. 그러면 협의 성립은 원래 협의 취득이 성립되면 원래는 승계 취득이죠. 하지만 손잡고 토지수용위원회 갔죠. 그럼 얘랑 성질이 똑같아지면 어떻게 돼요? 원시 취득으로 바뀌는 거죠. 그쵸? 원시 취득으로 바뀐다. 자, 읽어보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협의 성립의 확인을 신청했대요. 그럼 확인이 있는 것으로 간주가 되겠죠? 그럼 협의 취득과는 달리 원래 협의 취득에서는 승계 취득이었는데 수용재결과 동일하게 원시 취득하는 효과를 누리게 된다. 맞는 선지. 자, 디귿 보시면은 자, 방금 원만하게 둘이 자율적으로 해피하게 계약 체결한댔죠. 근데 얘는요. 공권력 행사에서 일방적으로 뺏어오죠. 그러면은 뭐가 더 바람직해요?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 당연히 얘가 더 바람직하죠. 그러면은 얘가 처음에는 결렬이 안 돼서 여기까지 갔어. 예를 들어 이혼하는 과정도 생각해봐요. 그냥 해피하게 협의 이혼하면 되는데 그렇게 사이좋게 안 돼서 이혼 소송을 하게 됐어. 근데 이혼 소송 하다 보니까 서로 너무 얼굴 붉히고 애들 보기에도 민망하고 이러니까 언제든지 소송 절차 그냥 폐지해버리고 둘이 다시 그냥 합의 이혼할 수도 있겠죠. 조용히. 똑같아요. 협의 취득이 처음에 안 됐다가 수용재결 받기로 했어. 그래서 수용재결도 이미 다 됐다 합시다. 하지만 그래도 둘이 자율적으로 뭔가 얘기를 하고 싶어 한다면 다시 얘가 제일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바람직하니까 협의 취득하게 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용재결이 있은 후에도 뭔가 마음에 안 드네? 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원래 수용재결 있은 후에 뭔가 마음에 안 든다면 또 수용재결 대상으로 또 소송하고 난리를 치겠죠? 그런 꼴을 보느니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우리가 최초 법에서 예정했던 가장 바람직한 형태인 협의 취득으로 돌아가게 해서 원만하게 계약 체결하도록 하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수용재결 이미 됐어도 협의 취득할 수 있게 허용을 하는 겁니다. 자, 리을번. 사업 인정은 이 앞 단계에서 이미 사업 인정이 됐으니까 협의 취득 거쳐서 수용재결 갔겠죠? 그럼 이 앞에 있는 사업 인정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업 인정은 언제 효력을 발생하느냐? 고시가 되면 효력이 발생이 돼요. 일단 사업 인정의 고시는 그렇듯. 자, 그런 건데 사업 인정 고시는 사업 인정의 효력이 발생되기 위한 요건인 건 맞는데요. 여기서 설명한 대로 영업 손실보상의 요건이 되진 않아요. 당연한 거죠. 사업 인정의 효력 발생하기 위한 요건에 불과한 거지. 얘한테 어떤 손실이 발생하느냐는 그 뒤로 뭔가 사업을 진행하다가 현실적으로 직접적으로 피해가 발생하면 그때 가서 얘한테 이제 손실보상 청구권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처음 앞 단계에서 고시됐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적으로 3기 신도시 개발해야 되니까 저쪽 경기도 외곽에 있는 사람 자동적으로 100억, 200억 이렇게 딱딱 수치가 나오지는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시와는 무관하게 사업시행자는 그거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이 그 뒤에 내가 뭔가 집이 밀리고 앞에 논이 막 다 훼손이 되고 하면서 어떤 손해가 발생했다고 한다면 그때 구체적으로 입증을 해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기억니은 디귿리을 다 맞는 얘기. 자, 25번은 사안은 뭔가 되게 생소하게 한 바닥 써놨지만 자, 여러분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사안 그냥 쌩까고 1, 2, 3, 4번 선지만 한번 풀어볼게요. 은근히 그런 문제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괜히 사례 문제의 탈을 쓰고 사람들 멘탈 흔들려고 내는 문제들이 많잖아요.
이런 문제처럼 1, 2, 3, 4번 전체가 사안을 아예 쌩까도 내는 문제도 가끔 있지만 보통 어떤 식이냐면 이 사안하고 연계해서 풀어야 되는 지문은 딱 1개에서 2개 정도고 나머지 2개는 또 이 사안과 독립적으로 그냥 정호 판단 가능한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안이 이렇게 길게 나왔다고 해서 사안이 해석이 안 되네? 내가 아는 판례 중에 하나가 안 내었네? 라고 하면서 겁을 먹을 필요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기선 좀 극단적으로 출제가 됐죠? 한번 그냥 1, 2, 3, 4번 선지만 볼게요. 사안 안 보고. 1번. 행정법상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으름 원상복구 명령을 하면서 사전통지 의견 제출을 해야 된대요. 그런데 공통점이 뭐죠? 사전통지 의견 제출은 침익적 처분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죠. 그러면 원상복구 명령 수익적이에요? 침익적이에요? 명령하는 거니까 침익적이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예외에 해당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대상이 된다. 당연한 얘기. 앞에 위에 있는 사안 볼 필요가 없죠. 갑이든 을이든 따질 필요가 없죠. 2번 볼게요. 갑을 다 지워버리고 원상복구 명령, 앞에 있는 시정명령이죠. 그럼 그 뒤에 대집행을 하려면 계고를 무조건 해야겠죠. 근데 대집행할 때 처음에 한번 시정명령 줄 때 야 좋은 말 할 때 말 들어라. 한 40일 내에 제발 의무 좀 이행해줘 라고 한번 공문이 나가고 그 뒤에 계고 한 번 더 기회를 줄 때 한 번 더 공문 또 나가야 되죠. 원래 각각 공문이 한 번씩은 나가야 되니까 2장은 필요한데 그걸 합쳐서 한 장으로 할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된다는 게 우리 대법원 판례 입장이죠. 기간만 넉넉히 주면. 단서가 하나 있죠. 기간만 넉넉히 주면. 그래서 관념적으로는 한 장의 문서로 지금 나갔을지라도 관념적으로는 지금 요건이 독립해서 충족되어 있는 거니까 가능하다. 이것도 위에 사안 안 봐도 풀리는 문제. 그래서 3번. 대집행 영장 통지했대요. 원상 복구 명령이랑 이 무효가 연동이 되냐 이런 얘기인데 지금 이 하자 승계 묻고 있죠. 앞에 거 사안 볼 필요도 없죠. 그래서 하자 승계는 어떻게 됐느냐? 앞에 시정명령이 있어요. 여기서 이행을 하느냐 안 하느냐 기로에 놓이게 되죠. 근데 만약에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계고통 실비, 계고통을 받게 되죠. 계고통지 실행 비용 납부 명령이라는 대집행 세부 절차를 가게 되죠.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얘네 둘 사이에서는 하자 승계 X, 얘네 넷 간에는 하자 승계 동그라미 이렇게 되죠. 똑같은 구조를 갖고 있는 게 뭐다? 조세 부과 처분. 조세를 부과하면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죠. 안 내게 되면 어떻게 되죠? 도감매청. 체납 처분 강제징수 절차에 이르게 되죠. 자, 이렇게 되면 구조 어떻게 된다고요? 얘하고 얘 사이에서는 하자 승계 X, 얘네 넷 사이에서는 하자 승계 긍정 이렇게 되죠. 자, 그럼 원칙대로라면 이 앞에 놈하고 이 뒤에 놈들은 서로 합해서 하나의 법률 효과를 발생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하자 승계 안 돼요. 근데 이 모든 걸 파괴하는 놈이 뭐죠? 파괴하는 경우가 뭐죠? 앞에 거에 무효 사유가 있는 경우. 무효 사유가 있으면 서로 합해서 동일한 법률 효과 발생 목적으로 하든지 말든지 나발이고 간에 무효면 얘도 무조건 이게 생겨서 얘네도 무효가 됩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3번. 원상복구 명령이 앞에 나왔으니까 그 뒤에 계고통 실비가 이어지겠죠? 앞에 거가 무효래요. 그럼 따질 필요도 없이 뒤에 거 무조건 무효. 앞에 사안 볼 필요도 없죠. 그래서 4번. 자, 처분 사유를 추가할 수 있냐? 이걸 묻고 있죠. 처분 사유 추가 변경 뭐가 필요해요? 기사동이 필요하죠.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 인정 안 되는 사례였던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이것도 판례 가지고 낸 거긴 한데 이 특정한 판례를 딸딸 외워서 4번 정확히 정호 판단해라 이런 문제였다기보다는 앞에 사안이 이렇게 길게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시험 마지막 시간에 쫄지 않고 이거 다 쌩까고 1, 2, 3번을 정호 판단할 용기가 있었느냐? 1, 2, 3번은 우리가 하도 많이 본 거니까 사안과 무관하게 그냥 정호 판단 가능하죠? 다 제끼고 나면 자연적으로 4번이 골라지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접근하라는 게 출제 의도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모든 그 문제 다 해설을 했는데 모든 걸 정확히 말하면 이게 100지문이죠. 100개 지문을 전부 일일이 개별적으로 정호 판단할 수 있는 실력 갖추는 거는 불가능해요. 그걸 갖추게 되면 여러분들 강사를 하셔야 돼요. 강사 안 할 거면 100개 하나하나 일일이 정호 판단할 필요가 없고요. 이렇게 4개가 한 문제를 이루고 있잖아요. 그럼 어거지로라도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라도 풀면 돼요. 정답 선지 하나만 그냥 원샷 원킬로 정호 판단을 하시던지 아니면 방금 봤던 것처럼 1, 2, 3번 제끼고 소거해서 골라내든지 아무튼 이렇게만 하시면 그러면 4개 중에 4개를 전부 다 100% 정호 판단하지 않아도
한 개에서 최소 한 개에서 최대 3개까지만 정오 판단해도 나머지 정답이 손들고 서 있을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고 우리가 실전 연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풀이나 실전 동형 모의고사 같은 거 풀 때는 항상 이런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기본적인 이론 공부하고 이런 것들은 앞에 기본 강의 때부터 차근차근 해나가셔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항상 기출문제 풀 때도 이 문제풀이 스킬 같은 것도 내가 시험장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런 걸 찬찬히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내가 시험장에 있다고 생각하고 한번 적용을 하는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해설 강의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